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김홍규입니다. 오늘 저희 플라자 프로젝트의 동영상 시리즈는 대선 주자에게 묻는다, 제안한다 이런 소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외교, 안보, 국방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혁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은 전 외교부의 호주 대사이셨던 이백순 대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교안보연구원의 전봉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상황, 그리고 21세기라는 새로운 어떤 변화 속에서 기존의 한국의 외교안보 대북 정책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현재 어떤 조직, 그리고 그 운용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좀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전봉근 교수님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과연 왜 이러한 제도적 점검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 사실 지난 한국이 한 수십 년간 우리가 이제 외교안보 정책을 하면서 저는 상당히 좀 쉬운 외교 안보 정책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해진 환경은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만은 냉전 기간 동안 그리고 냉전 이후 탈냉전 기간 동안은 사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냉전기 동안에도 우리가 독자적인 외교 안보 정책을 가질 필요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만드는 틀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역할만 충실하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탈냉전기도 사실 마침 우리가 속해 있던 진영이 승리를 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다시 우리가 하던 그대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통했던 시기였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아주 작은 약소국에서 지금은 아주 당당한 중견국 그리고 선도적인 중견국 역할까지 올라왔습니다. 과거의 냉전기 또는 탈냉전 초기와는 좀 양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다. 강대국 세력 경쟁의 시대다. 이제 미중 경쟁 사이에, 일중 경쟁 사이에, 북한의 핵무장,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관리해야 되는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어진 틀 내에서만 진행했고, 그리고 리액티브하게 대응적으로만 외교안보를 했다면은 그런 것에 맞춰져 있던 외교안보 조직이 과연 적절한가? 지금은 좀 더 우리가 예방적이고 그리고 선제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상황을 맞아서 그러한 것을 일을 할 수 있는 조직 체제가 갖춰지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수요가 우리한테 지금 큰 숙제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뿐만 아니고 또 외교안보가 성과를 직접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역시 국립외교원 교수님이라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아마 전략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교수님이 우리 전봉근 교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차두현 박사님. 네. 왜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들은요, 사실 우리의 정체성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문제예요. 앞으로도 그동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한국 사회가 민주적인 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건 당이론이자 아마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의 목표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적인 체제에서의 이 정책 결정, 외교안보뿐만이 아니고요. 네. 민주적인 체제에서의 정책 결정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아마 세 가지일 거예요. 첫째는 가능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각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는 게 있고요. 트럼프가 이 전문성을 존중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그런 지혜들이 모여가지고 조정 과정을 통해서 지혜들이 모여가지고 얼만큼 공통적인 목표로 이제 집약될 수 있느냐거든요. 제도 개편을 조직이나 제도 개편을 통해서 앞으로의 도전에 중요한 대응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럼 그 앞에서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 이상 없이 해왔느냐 그러면 사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네. 민주 체제로서의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 법적이고 제도적인 재편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현재 상황이 그만큼 어려워졌으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했던 어떤 그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들을 좀 더 그 잘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저는 뭐 제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변환식이다. 그러니까 세계 국제 정세가 좀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게 지각판이 변동하는 정도로 되기 때문에 미중 갈등 외에도 여러 가지 정말 세계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고 질서 자체가 변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에 그러니까 단선적이고 평면적이고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그렇게 대응했던 그런 외교 안보 정책은 조금 더 앞으로는 굉장히 그만 가지고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정책 결정 과정이나 조직 개편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한반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30년 동안 북핵 문제를 우리가 계속 끌어봤는데 과거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런 두 가지 점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저는 항상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5차 방정식을 고난도 5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지금 이때까지 정책 결정하는 거 보면 그냥 한 군데서 결정하면 그걸 그냥 밑에서는 그냥 다 따라가고 특별한 많은 이렇게 중론을 모으거나 이게 서로 지혜를 모으는 그런 과정이 잘 없는데 그런 것을 좀 섬세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학자들보다도 훨씬 낫다면서 이론적이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읽으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요. 이 민주 체제 속에서 정책 결정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현재 외교안보 그 정책 결정 체계는 문제점이 과연 그러면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먼저 말씀을. 네. 제 문제의식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아마 제도적인 분야도 있지만 관행과 문화의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외교적 정책 결정, 외교안보 부분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크게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인 유행이에요. 그냥 나날이 이 시행이 되고 있는 가령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 비자를 발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방 분야에서 이제 이 병사들을 이제 이 모집을 하고 양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일상적인 정책 결정에 속해요. 이런 것들은 각 부처가 자기의 특성에 따라서 해나가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유형은 이게 비일상적인 상황이 생겨요. 가령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 입국 비자 입국 문제를 좀 더 쉽게 하려고 얘기한다고 얘기하면 이 부분은 외교부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가 이제 내부의 불법 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부처 간의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사태 같은 게 이제 발생하고 그러는데 산업계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종 이 이익단체라든가 압력단체라고도 하죠. 아니면은 시민사회 그룹들 그리고 때로는 의회, 국회까지도 협의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일상적이지만 전 국가가 이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종합적인 기능이. 세 번째 유형은 어떤 거냐면 비일상적이지만 두 번째 유형은요 위기까지는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위기까지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사회에 이견이 생긴다면 위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비일상적인 사건인 동시에 이게 잘못하면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북한의 도발 증후가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부득불하게 소그룹이 정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소그룹이 정책 결정의 중심에 선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특정 부처가 모든 걸 틀어지고 결과적으로 내 결정대로 따라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결코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라고도 볼 수 없고 최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있었는데 다 그랬다는 문제의식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하나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대북 이 지원 문제라든가 아니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문제라든가 지원 문제는 다 똑같아요. 이 문제에 영향을 받는 것은 국민들 전체입니다. 그리고 대북 지원과 대북 제재의 강화에 따라서 특별하게 위기가 창출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사회 각층 각 분야로부터 아니면은 그와 동시에 정부 각 부처의 의견들이 고루 수렴이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중앙에서
정책을 딱 정하고 나면 일사불란하게 여기에 맞춰서 그 움직이길 바래요. 우리 같은 민주전 체제가요, 북한 같은 권위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하고 상대를 해서 결과적으로 우위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한국 사회가 가진 다양성을 10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성이 활용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정책을 조정을 하겠다고 국가안보실이나 국가안보의 상임위원회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취지대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를 조정하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안보실이나 NSC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최고 정책 결정자의 결심을 그냥 전파하는 역할을 해요. 네. 최고 정책 결정자의 결정을 전파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룹싱크의 문제예요. 그렇죠.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첫 번째는 자기네들끼리 이게 옳아라는 집단적인 오류에 빠집니다. 두 번째, 그룹싱크에다 제일 또 이게 더 결정적인 문제인데, 그룹싱크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 그 사람 눈치만 봅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를 못 하게 돼요. 네. 세 번째,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에 대해서 그룹싱크를 만약에 해가지고 어떤 정책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도 세부 정책 결정으로 내려오면 각 부처의 소관에 따라서 정책들이 달라져야 돼요. 가령 네. 남북한 간의 화해 협력이 주조가 되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방부는 국방부 본연의 임무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혹시에 대비한 이 만일에 대한 그럼 군사적인 침공 가능성이 여전히 없어지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봉구 교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외교안보 정책 결정 체제의 문제점이 뭘까 본인이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제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국가의 대전략을 세우는 문제, 그리고 위기 관리, 긴급 대응 문제, 이런데 그러한 그 조직들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사실 우리 이제 외교안보 전체가 거의 행정 조직화돼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이제 큰 전략을 다룰 부분, 그리고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역량을 좀 새로이 정부의 기존에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것을 조금 실질화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청와대에도 그런 전략 기능이 있는데 상당히 좀 환승적인 업무 스타일이 있고, 아마 외교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외교정책실이 있었습니다만은 외정실이 점차 일상적인 업무를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또 외교전략기획관실이 있었습니다만 외교전략기획관실에도 그냥 전략 기능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일상적인 업무를 갖다 놓고 하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전략 기능, 정책 기능이 없어도 있는 관행을 하면 됐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그러한 기존에 있는 본연의 전략 기능과 정책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식의 내부의 이런 업무 조직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나오셨으니까 아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편하게. 네네, 그러시죠. 예, 저는 우리 한국의 외교안보가 지금 신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저는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딴 나라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오차방정식을 풀이하던 나라, 객변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지혜롭게 외교 안보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우리가 펜들럼 스윙이 좀 강합니다. 정권 교체하는 민주정부에서는 뭐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게 스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스윙이 너무 커서 진폭이 너무 커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대선 지금 대선 후보들과 다음 정부에서는 저는 외교안보 독트린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대선 후보들이 그걸 발표를 하고 그걸 가지고 학계 토론을 거치고 우리 국민적 시민 공청회를 거치고 다음에 여야에서 그걸 토론해서 국회에서 그런 전체 틀을 하나 만들자. 적어도 이렇게 이 틀 바깥으로서는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틀은 그건 분명히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안보가 국내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국내 정치에 너무 볼모가 돼서 그렇게 나가는 우리 국익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되고, 아까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도 보면 NSC 쪽에서 너무 결정하면 밑에 부처들은 전혀 그냥 아예 세이가 없이 발언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선 구조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제하에서는 사실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 정말 중요한데 대선에서 외교안보 사안이 크게 변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대선 주자들이 사실은 이 문제는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언급하기를 원치를 않고 급히 그 나중에 이제 그 당선된 후에 조직하는데 본인 자신이 잘 거기에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측근 위주로 그냥 짜게 되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점점 그 캠프 위주의 인사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좌장이라는 분이 이제 모든 것을 통괄하고 특정 항맥과 특정 그 인맥들이 이 모든 대한민국의 이 외교안보 군사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겨우 이 정도의 인사들과 겨우 이 정도의 사고밖에 할 수 없는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그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없다는 그 자체도 저는 대단히 큰 현재 상황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제는 각 대선 후보들도 외교안보에 대해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그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고 치열하게 논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차두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정치 체제에서의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수렴을 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 개진하게 해야 되고 전문성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집단지를 형성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태계 자체가 다 지금 무너져 있다. 당장 그 국가안보실 문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예, 저는 국가안보실은 기본적으로 부처의 편제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 일부는 부처 편제 그리고 일부는 이제 통합적인 게 돼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좀 통합적인 기능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 듭니다. 일반적인 외교 행정, 국방 행정 부분은 사실 부처에 거의 맡겨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외에 큰 전략을 세우거나 긴급 대응, 위기 관리하는 것은 좀 더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NSC에 있는 정책 조정 기능 그리고 전략 기획 기능을 획기적으로 현재처럼 그렇게 보다는 아마 획기적으로 좀 더 강화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붙인다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한국의 대전략이 무엇인가, 국가 전략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우리 외교안보 원칙이 무엇인가라는 건데 이러한 것들은 통일 외교, 국방, 국내 정치가 다 통합적으로 통합하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어느 부처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NSC가 자기 자체에서 다 소화는 못하지만은 외부의 또는 산하의 독특한 좀 전문가 그룹을 구성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한 답도 좀 만들어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전략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국가안보실 조직을 보면은요, 외교, 안보, 국방부 분야는 각 조직에 대해서 대응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마치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 육성지가 육부를 관장을 해서 이렇게 1대1 대응 이 방식으로 차라리 전략 정책 기능에 집중하려면은요, 각 부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보다는 기획 기능 쪽에 더 중점을 맞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 기능에 맞춰가지고 재편을 하게 되려면 의사 정책 결정 통로도 바뀌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처럼 각 부에 대응하는 걸 하고 있으면 NSC나 그 국가안보실이 정책을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책은요, 외교부, 국방부, 그 다음에 통일부에서 만들어져 오는 거예요. 다만 이 정책들이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 합해지는 과정에 서로 부딪히거나 그 조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맞춰주는 것뿐이지 정책을 기획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다는 거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의사결정 통로의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고 정책 결정자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이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감대를 지니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결국 각 부처에서 미처 못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 지도자의 덕목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더 위험한 게 지도자가 잘 모르는 것보다 설 알고 자기만의 아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가장 위험해요. 그리고 이 아집을 그 밑에 있는 하부의 참모부서가 단순히 걸러주지 못하고 각 부처에 강요하거나 전달하는 임무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초래돼요. 좀 유감스럽지만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들이 웬만하면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철저하게 안 한 게 문제인 거예요. 철저하게 안 하면 밑에 이제 그 보조하는 기능이 활성화돼서 그것들을 지적해주고 바른 말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지금 상황이 사실 참 안타까운 거죠. 주로 저도 차 박사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NSC는 정보 이게
통합,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책 조정, 그다음에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그 기능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특히 전략적인 그 기능을 이렇게 더욱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이게 정책 뭐 입안보다는 전략적인 그 이제 판단 방향 설정하는 데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보면 거의 정책을 거의 만드는, 그리고 어떨 땐 정책을 집행하고 좀 더 나서서는 그 교섭까지 하는 그런 이제 NSC는 사실은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 뭐 그래서 너무 탑다운 방식으로 나오니까 밑에 이게 이제 실무 부처들이 그냥 거의 이게 작동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 것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도 사실은 그 NSC에서 직접 실장 차장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NSC 우리 국가상임안보위원회 이런 데서 결정하도록 그런 회의 활동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기능은 전략 기능을 강화하고, 두 번째는 조금 빠져 있는 게 사이버라든지 요즘에 첨단 기능, 무기, 전력 체제 이런 것 부분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아예 오히려 그런 데서 청와대에서 해주는 게 오히려 그런 비서관이나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기능이.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NSC가 이제 국가안보실 뭐 이렇게 이름을 하다 보니까 주로 군사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제 보통 거기서 실장님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많이 그런 영향을 행사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안보라는 것이 이제 과학기술, 경제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이제 고민해야 되는 대단히 복합적인 지금 그 안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과 그런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이제 거기서 그 NSC를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과학기술, 경제, 그리고 사이버 이런 첨단 그 어떤 신동력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그 직제들이 이제 생겨야겠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여기 세 분의 그 의견을 받았는데, 거기서 우리 차도현 박사님께서 레드팀의 존재를 이렇게 강조해 주셔서 제가 상당히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레드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네. 정책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항상 무슨 위험성이 도사린다를 위주로 보는 데가 있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별 이상이 없다라고 보는 쪽이 있어요. 그 후자의 일상에 중점을 두는 입장에서 보면은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는 쪽은 항상 성가신 존재입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기능들이 지금까지 이 이명박 정부 초반에 그 위기 관리 기능 자체가 굉장히 축소가 됐다가 나중에 인력은 늘려주면서 이 기능 자체를 제대로 부활시켜주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계속 깃발을 들어줘야 됩니다. 뭔가 위험한 일이 생겼다. 깃발을 들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이 위기 관리에 관련된 정보를 이제 한꺼번에 이 관리하고 전파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 상황들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각 부처들의 차원에서 계속 비상기획 차원의 경각심을 요구하는 기능이 NSC가 해줘야 돼요. 이거는요. 오히려. 근데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귀찮은 영역으로 생각해서 안 해왔다는. 그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 보수 정권 때도 그 청와대 그 정책 자문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어떤 지도자도 싫은 소리 하는 거 좋아하는 지도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마 그 토론을 좋아하시고 두루두루 이제 이 얘기를 했던 분이시고, 그 다음부터는 다들 그냥 그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갈수록 이제 우리가 이런 토론과의 이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들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을 참 안타깝게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정도로 NSC 문제는 하고요. 외교부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교부는 아마 우리 이백순 대사님께서 가장 하실 말씀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이백순 대사님, 차도현 박사님, 그다음에 이렇게 전몽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한 말씀 하시죠. 네. 제가 한 35년 외교부에 봉사하다가 작년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저는 뭐 오래 전부터 외교부의 업무 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뭐 거의 3배, 한 20년 동안에 확대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인력은 거의 뭐 한 10% 정도 이렇게 늘었다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초방막형 구조라고 제가 그 이름을 만들었는데, 완전히 very thinly overstretched 내가 이게 조금만 더 저는 잡아당기면 이게 찢어질 정도로 지금
기능이 조직이 아주 취약하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외교안보가 중요하다 그러면 외교부의 인력을 이런 상태로 두고 외교부 기능을 정상화시킨다는 건 저는 거의 연목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외교부를 뭐 혁신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많이 하는데 혁신하기보다는 일단 인력은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다음에 뭐 기능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이 문제는 좀 한반도 교수본부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한반도 교수본부에 그 60명 그 제일 그 뭐 정예 요원들이 거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지만 지금 뭐 이게 한시 조직으로 생겼다가 계속 이제 상설 조직으로 바뀌고 있는데 북핵 문제 해결 잘 되면 좋은데 이렇게 안 되는 상태에서 저렇게 이제 인력을 그렇게 잠식하고 있어 그것도 문제고 앞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부 후에 한 2년 정도 북한하고 마지막 저희들 그게 하여튼 담판을 하고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가서 비핵화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저 새로운 남북 관계도 새로운 리셋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같은 저렇게 큰 조직을 과연 둘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꼭 외교부 문제는 아닌데 통상교섭본부 이 통상교섭본부도 사실은 현 정부에서도 이렇게 공약으로 이게 외교부로 다시 이게 복귀시킨다 그러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 문제는 뭐 이 현실적으로 이게 국내에서는 뭐 이게 산자부가 있어도 되는데 사실은 통상 문제가 제 공간이 그 손과 팔입니다. 손과 다리인데 손팔 다리인데 제 공간 없이 그렇게 본부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서 공간에서 무슨 이런 이게 본부로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해도 전역에 대해서 응답이 없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는 이거는 하여튼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귀를 시키든지 아니면 산자부하고 외교부하고 동상 문제로 서로 이게 교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고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원조도 지금 유무상 이게 분리되어 있는데 기재부하고 외교부 사이에 이게 지금 국무총리실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총리실에는 지나치게 비리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유무상은 사실은 성격이 거의 이제는 딴 나라들은 거의 동일하게 거의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거는 동일하게 운영을 해야지 유무상을 분리해서 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외 관계와 관련해서는 좀 더 이제 그걸 체계화 시킬 필요가 확실히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기 우리 차대현 박사님. 두 가지만 저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인력 충원 문제예요. 그 지금 이백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점점 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외교부에서 외교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통로는 단 하나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 인력들이 필요한 만큼만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고시 체계나 지금 국립외교원 체제나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구성들이 거의 다 보조적인 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 인력들에 대해서 문호를 좀 넓히고 이들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외교 분야를 강화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외 공간에 지금 1인 공간이나 아니면 겸임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만약에 외교관한테 경무를 강요하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이게 현지 정보의 왜곡이라든가 아니면 꼭 그 교민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짚어줘야 되면은 못 짚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력 증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봐요. 저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외교 인력의 문제인데요. 저는 평소에 대한민국이 외교와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한 10%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한 20%가 매년 해외 여행을 하며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통상 국가고 그리고 항상 핵위협과 전쟁 위협에 시달린 나라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외교와 통상의 한국을 지탱하는데 과연 우리의 외교 역량 인력은 그게 전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뭐 그런 한 5, 6위권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30위권 정도의 인력밖에 없으니 현재보다도 최소한 한 20%는 인력을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외교를 보면은 초박형으로 인력이 구성돼서 전부 제 할 일에 혈압에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손발만 바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외교부의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볼 때는 그야말로 브레인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브레인 기능이 온전한 브레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야말로 외교 정책국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장관 연설문을 쓰는 데도 아니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회의하는 데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닌 오로지 정책과 전략을 구상하는 별도의 국 정도가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지 대한민국에 그나마 필요한 이 브레인 기능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그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인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처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저는 그 이런 외교 전략 혹은 정책들을 조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처가 차관급이나 차관 보급은 돼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사실은 국제 정세에 대단히 큰 영향을 받고 있고 결국은 통상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고 그런 나라에서 외교부가 저는 부총리급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전 이백순 대사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 같은 경우는 저는 외교부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통일부나 이쪽으로 줘버리고 오히려 그 외교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외교 공간과 새로운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게 해주고 그걸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뭐 지금 아까 금방 뭐 한 말씀 하시려고? 그 이제 이거는 외교부 네. 문제는 아닌데요. 네네. 저는 이거는 국민들 전체와 관련돼 있고 외교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국민 안전처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여튼 국민의 이게 재산과 생명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고가 국내만 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요즘 보듯이. 근데 이게 완전히 또 이원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국민 안전처라는 큰 조직이 있는데 바깥에서 이게 사고가 나면 그 전적으로 외교부가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뒤집어지면 그거는 뭐 그것도 외교부가 해야 되고 저기 그 뭐 아르헨티나 앞바다에서 데이지온가 뭐 배가 그렇죠. 심해 빠져도 그것도 외교부가 해야 되고. 근데 외교부가 그렇게 항공사고나 뭐 선박사고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일어난 거는 무조건 외교부가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저거는 그래도 그 인력은 또 조금 늘려줘서 인력이 늘어나는 게 거의 사건 사고 담당 영사만 좀 늘어났는데 그거는 아무 또 그 사법 권한도 없고 그 사람들이 참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그한데 저런 거는 한 군데 모아서 전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다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면 그건 외교부에 맡겨놓는 게 아니고 국민 안전처라는 데서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저는 우리 국민들 전체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차두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제가 이거 외교하고도 연관된다 싶기도 하고 사실은 국가안보실하고도 더 연관되긴 하는데 그 레드팀이 자꾸 저한테는 머릿속에 꽂힙니다. 그래서 그 여당이 집권하면 야권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저기 레드팀으로 딱 국가안보실이라든가 외교부에 구성해주고 혹은 청와대에 이렇게 아예 그걸 제도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게 우리 지도자들은 자기가 얘기하기는 좋아하는데 잘 들을 줄 모르거든요. 예, 그리고 비판하는 거 싫어하고. 근데 아예 제도적으로 그런 레드팀을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한다면 일종의 데블스 어드바켓이기도 하고요. 제도적으로 국민 의견의 수렴이라는 면에서는 국가안보실 내 옴부스만 같은 의견 옴부스만 같은 것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선이라지만 사실 그게 뭐 70대 30의 싸움이 아니고 사실은 52%대 47%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대선에 당선되는 건데 마치 그 52%가 100%의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마구 이렇게 다 외교안보를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덧붙이면은 저도 외교안보 한국 역량 중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런저런 좋은 뭐 인력이나 제재를 갖춰도 사실 남남 갈등이 있게 되면은 그 나라의 국력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폭망하고 그냥 반감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중소국가들은 강대국 사이에 이어서 수백 년간 그 고통을 받아오면서 나름대로 다 그런 국민적인 이 통합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문화도 생겼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제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국의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보면은 정부가 말은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실질적인 조치가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는 뭐 우리가 일본 정책을 놓고서 남남 갈등, 대북 정책을 두고서 남남 갈등, 대미 정책을 두고서 남남 갈등 두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좀 체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제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네, 저도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정부를 광의의 정부로 볼 경우에는요, 우리가 주로 지금 행정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외교안보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의회와의 조정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이 보좌진흥 중에서도 그 이 외교안보 관련된 의원 보좌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국회 사무처 차원의 그 입법조사처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그 이 전문 보좌진의 경우에도 사실 외교안보 전문가가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정당도 거의 없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이 기능이. 부분에 네. 대한 강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전제와 균형도 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 세력전이라든가 패권 경쟁이 있을 때마다 사실 외부로부터 오는 원심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친러니, 친중이니, 친민이, 친일로 안에서 싸우다가 실질적으로는 아무 어떤 외부에 대한 대응력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나라를 뺏긴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뭐 친민이, 친중이니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비판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같이 그 공감대를 그 만들어낼 수 있는가, 집단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국가의 능력이고 지도자의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가서 우리가 통일부로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일부는 우리 전봉우 교수님께서 가장 전문이셔서 먼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다들 이백순 대사님이나 다 같이 명칭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에서 또 통일부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와서 저는 우선 통일부는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와 정체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저는 중요성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현재처럼 우리가 통일이라는 게 지향을 하고 우리의 아주 궁극적인 대북 정책 가치이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정책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대도 있는 부분이 한반도의 평화 교류 협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물론 통일이라는 가치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협력이라면은 그러한 것을 좀 반영하는 부의 명칭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주력이 당분간 현 세대는 우리의 주력적인 대북 정책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통일부의 이름을 혹시 바꾼다면은 남북 관계와 통일이라는 걸 집어넣지만 우선 남북 관계를 우리가 다룬다는 좀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일부의 목표와 가치를 우리는 항상 우선 통일에서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걸 조금 이제는 변형을 해서 평화를 먼저 내세우고 평화를 통해서 통일로 간다는 것을 조금 스스로 인식도 하고 국민들에게도 조금 공감들이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식의 업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저는 직제에 좀 반영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 장관께서도 할 일이 대단히 이제 국제적으로도 많다는 생각인데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게 통일부 장관님은 해외 출장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외교부가 담당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게 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만약 우리가 남북 관계를 다루려면 정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연대라든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제는 좀 완전히 좀 달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차대현 박사님. 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라는 면에 동의해요. 근데 핵심적인 가치가 교류 협력이냐 평화냐 아니면은 북한의 변화냐 이게 매 정부마다 바뀐다라는 게 문제고요. 매 정부마다 통일부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울렁울렁 그쪽으로 움직여가면서 부처 전체가 거기에만 몰입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통일부 폐지론이라는 얘기가 나오냐 하면 매번 그 정부 부처의 입맛에 맞는 통일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 전체가 몰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저기는 그냥 그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북한만 바라본다라는 얘기까지는 나오는 거고요. 저기는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든 말든 북한 조리 돌리기만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얻어맞기 쉬운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부처의 그 직제나 제도를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의 문화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부처보다도 통일부는 순환보직이 좀 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통일이나 업무 자체가 외교, 국방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회 각 업무들의 어떤 전문성의 반영이에요. 북한을 상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부처들 공무원 다른 부처들의 파견이라든가 공무원 교환이 좀 쉬울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되는 거고요. 저는
조금 그 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통일부로 이동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네. 왜냐하면 그동안 통일부가 보여온 역량에 의하면요 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통일부로 옮겨놓는 순간 그거는 외교부 인력을 더 늘려서 사실 고민을 해야 돼. 그때부터 통일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통일부 부처의 교섭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협력을 강조하는 쪽이 되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되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북한 편들기에 몰입하게 되고요. 네. 반면에 압력을 그러면 이제 평화교섭본부가 거꾸로 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외교부 대신 북한 대북 제재안 통과시키기에 지금 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의 완전히 조직 문화가 바뀌기 전까지는 평화교섭본부를 통일부로 좀 시기상조다. 구원하는 데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네. 봅니다. 네. 우리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통일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게 이제 목표냐? 그걸 우리가 냉철히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북한이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통일 안 됩니다. 그건 확실하고 주변국에서 그건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안 되는 목표를 계속 추구하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저는 지금 바깥엔 제가 늘 주장하지 않아요. 대격변의 시대, 대변환의 시대가 왔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통일 문제, 남북 문제가 우리 외교안보의 블랙홀이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 정책과 모든 자원이 거의 다 들어가 버렸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바깥에서 큰 경랑이 몰아치는데 그건 안 보고 자꾸 집안만 보고 있다 보면 나중에 그 경랑이 우리가 떠내려간단 말이죠. 이제는 그런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게 우리를 많이 역사적으로 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하지 말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자꾸 통일 이야기를 우리가 누구는 안보팔이 한다 그러는데 통일팔이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걸 계속 이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지금 안 된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크리티컬하게 앞으로 남은 시간 한 2년 최대한 북한을 설득해보고 비핵화를 노력을 해보지만 그거 안 될 때는 우리는 우리가 할 길을 가야 된다. 근데 계속 통일부라고 하지 말고 그럴 땐 차라리 남북 관계부라고 하자. 그러니까 관리로 들어가자. 통일을 이렇게 안 되는 걸 하지 말고 관리를 하고 평화만 하는 거지. 우리가 통일하다가 우리 딴 걸 잃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통일이라든가 북한 문제만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민족 문제 차원에서 이걸 접근하자. 그래서 해외 동포 재단도 통일부 하게 하고 남북 문제도 사실 통일부 하게 하고 역량이 부족하다고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 강화시켜줘야죠. 그러면 그리고 외교부에 그 아주 최고의 정예 인력들이 거기 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 또 가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서 이 좀 더 중장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큰 내셔널 어페어스의 차원에서 북한 문제도 다뤄나가고 전쟁의 문제도 하고 그다음에 관리의 문제도 하고 평화의 문제도 하고 그다음에 해외 동포 문제도 하고 이런 게 통일부를 살려주는 길이기도 하고 외교부를 좀 더 전문화시키는 길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서는 뭐 우리가 토론하기는 제한된 시간이라서 제일 어려운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는 우리가 잘 사실 모르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게 아마 많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차두현 박사님이 이제 제 생각에는 CPU가 우리하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는데 그 아마 제가 4G 정도 되면 6G 뭐 이렇게 가시는 분이고 전문성도 있으시고 그래서 네, 우리 차두현 박사님께 제일 먼저 국방부의 문제 좀 이렇게 한번 묻고 인터넷에 싶습니다. 들어가서 네. 국방부 조직도를 각 세계 각국의 조직도를 보시면은요. 네. 미국이나 이제 영국이나 이런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방부의 조직을 그린 다음에 그 밑에 합참이든 총참모부의 조직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방부 조직도 따로 있고 합참 조직도 따로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작전의 효율성, 국방 개혁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하다못해 사회주의권 국가도 그래요. 군에 대한 문민 통제는 현대 이 군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문민 통제를 제대로 하려면은요 국방부가 합참이라든가 각 군의 업무를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재 국방부의 기능이라든가 부처 기능은 그냥 국방부 내부에 있는 민간 조직들끼리 자기 이제 이 관리하기예요. 그런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실제로 최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정권과 군령권이 행사되는 핵심 통로로서 국방부가 명실상부하게 기능이 강화가 돼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합참 차원으로 오게 되는 게 육해공 이제 합동성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육해공군이 구별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개 직위는 구색 맞추기식으로 이제 해군해주고 공군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왔어요. 근데 의사결정이 그러면 정말 그럼 육해공이 균형되게 이루어지느냐?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나라 역대 합참의장 중에 공군하고 해군 출신이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이거는 육해공군의 비율을 따져 보더라도 무조건 많은 쪽이라고 주장을 하지 말고요. 병력이 우리는 육군이 비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북한 때문에. 그렇더라도 상위의 정책 결정 구조에 있어서는 육해공의 합동성이 증진될 수 있는 조직 체제로 변화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 있는 국방부가 명실상부하게 정말 국방 분야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중추로서 그 다음에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국방 분야의 최고 권위 체제로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부 초기에 이제 사실 국방과 군사 부분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인수위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맡아서 국방계획 초안을 써서 이제 올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한 진보라는 쪽 분들은 이 국방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군사분에서 거의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정책 결정을 내려야 될지 어떤 식으로 그 안에 방산의 문제라든가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그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손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우리가 정말 그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그 우리 스스로의 나름대로의 전략과 의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것도 대단히 생각보다 약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국방부에 갖는 신뢰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해군 뭐 경항모다 뭐 F-35다 뭐 여러 가지 뭐 그 신형 무기들과 엄청나게 비용이 드는 것들은 막 주장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현재 안보, 특히 군사 부분에 있어서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나름대로의 그 고민 속에서 총체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각 조직 이익을 그냥 극대화시키면서 자기 그 그 파이 늘리기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단히 그 사실 회의가 많이 들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봉훈 교수님 어떻게 또 제가 우려가 너무 심한가요? 저도 뭐 국방 업무는 전혀 잘 모르지만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냥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그야말로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가 대전환 급변의 시대라고 다들 말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의 국방 역량은 그게 갖춰져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큰 제가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국방은 전형적으로 옛날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은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업무의 분절화가 가장 심한 곳이다. 그러니까 국방 자체가 일반 사회와 상당히 격리된 데다가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각 군별로 이렇게 상당히 나눠져 있는 분절화가 심화된 상태여서 어쩌면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큰 환경 변화, 국가 대전략의 변화가 이 내부에서 어떻게 포습이 되고 수용이 되고 해석이 되고 실행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최근에 굉장히 많은 군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큰 주변의 환경 그리고 한국 역량 이런 데 부합하는 그런 그 수요에 따른 자원의 분배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바텀업으로 각 군별로 이번에는 어디서 경항모 어디서 핵잠암 어디에서 F-35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비전문가적인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도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쩌면 국방부에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또는 전문가들 향해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정부 내에서 그러한 저는 오히려 바텀업은 많은데 국방의 경우는 탑다운이 한편으로 조금 적은 게 아닌가. 특히 우리 국방 정책이나 국방 전략의 관련해서 코디네이션 관련해서 조금 더 탑다운을 할 수 있는 탑 그룹의 전문가 그룹 그야말로 행정의 탑다운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집단 지성에 모여서 가장 옵티멀한 예산 투입과 옵티멀한 맥시멈 국방력을 갖추는 그러한 이 포뮬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자원과 국방력이 분배되는 방식이 저는
뭐 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저는 좀 더 국방부의 측에서 전문가를 상대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조직 면에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세 가지를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정책 보좌 기능에 지금 보좌관 한 명씩 붙여놓는 정도예요. 네, 네. 이게 명시한 거에 강화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흔히 전략은 합참의 영역이라고 합동참모본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방 전략하고 안보 전략은 국방부에서 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 기획 기능들이 이게 정책실에서 하던 쪽으로 이제 강화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꼭 필요한 것이 미국이나 이제 다른 이 쪽을 보게 되면 민군 관계실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부분하고의 소통 문제, 민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민간 분야 차관보, 민군 관계 차관보의 임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과의 소통도 필요하다. 예. 동의와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민간 전문가들의 국방부의 참여가 확대되어서 이게 아주 복잡하고 이게 답변해가는 안보 환경에 맞는 그런 정책 지원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국방 구조가 너무 하여튼 대북 억지력 중심으로만 편성이 돼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군은 거의 뭐 북만 보죠. 근데 제가 앞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안보 위협은 북이 아니고 뭐 동서남에서 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육군 위주의 전력 구조도 개편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게 우리가 비대칭 전력을 이렇게 계속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당연히 재래식 전력은 북한보다 위에 있습니다만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면서 비대칭 전력으로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변국에 대해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우위까지는 안 가지만 비대칭 전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아무도 고민을 크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력 구조를 만들 때도 지금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이제 NSF의 전략 기능이 강화되어서 그 기능이 국방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군 전체 구조 개편, 그다음에 전력 자산 획득 이런 문제에서 그게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밑에 바텀업 정도의 그 자기들 장비 소요 그걸 올려가지고 그게 그냥 선별적으로 이렇게 픽앤추즈 해가지고 결정되는 그런 방식은 지금 이제 떠나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그 국방과 그 군사를 너무 사실은 모두에도 이제 전봉훈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미 동맹 체제하에서 제가 보기엔 상대적으로 쉽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새로운 상황, 그 다음에 미국 자체도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군사와 국방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스스로 이제 자신의 어떤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에서 개혁을 기대하고 단순히 어떤 의견 청취의 문제가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 그다음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특히 전술핵까지 구비하겠다는 마당에 우리가 아직 답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제 우리 국방 군사 부분에서 당연히 군사적 답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려면 이제 합동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이 엄청나게 변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너무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항모를 갖겠다고 하는 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제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잠재적으로 이제 그 강대국과 어떻게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적어도 전갈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갈과 같은 그런 어떤 능력, 그런 전략도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더 설득력 있는 고민들을 이렇게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도자가 이 외교와 안보, 국방에 대해서 지식과 그리고 관심과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계속 격려를 해주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이 대선 후보들이 좀 더 꼭 표만 생각지 말고 국가의 운명, 그 다음에 향후 5년 다가올 우리의 도전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플라자 프로젝트에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환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너무 말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제 이걸 끝내도록 하죠. 우리 전봉근 교수님부터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예. 저 딱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늘 그 업무 조직의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못지않게 또 이미 지적되었습니다만 업무 문화가 좀 바뀌어야겠다는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현재의 조직은 많이 저는 선진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방식은 여전히 굉장히 과거의 타성적인 관행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걸 좀 바꿔야 되고 그 속에의 하나의 기준은 어떻게 우리가 총합적인 전략적 사고를 하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저는 기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국방, 통일, 그리고 외교,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 그리고 경제 통상까지를 통합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대전략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민들이 공감하는 전문가가 공감하는 대전략이 아직은 좀 미성숙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다면은 큰 지침이 없는데 작은 이러한 그 하부의 개별적인 그 방침들은 계속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차기 정부에 들었으면은 우리나라가 같이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전략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전파할 수 있는 체제를 좀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봅니다. 외교안보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혹시라도 잘못했을 때 그 정책의 후유증이 한 정부의 텀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15년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안보 전략에 관한 당리 당략으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항상 이것이 내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항상 한국의 운명이나 아니면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항상 좀 명심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5차 방정시라는 고난도의 이게 문제를 풀어낸 나라가 전 세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대격변의 시대에 근데 한국만큼 이렇게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경한시하고 그것을 경시하는 경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투자 없는 곳에서 결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선 후보들부터 더욱더 이게 뭐 많이 본인의 경륜도 넓혀야 되고 경각심도 가져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지만 조직도 개편해 가서 우리가 우리 외교안보 역량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보니까 우리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정보 수집 기능이나 정보 융합 기능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퇴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냥 무산히 위에서 다 하니까 위에서 하는 건 이제 지시만 수행하면 된다는 거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공간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격변의 시기에 사실 공간이 최첨단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고 전체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에 나갈 방향을 계속 고민하면서 그런 것을 본부에 건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지금 거의 없어져 가는 건데 이거는 정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태위태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바꿔요. 네, 차기 5년 외교 안보 국방의 그 환경은 대단히 급변할 가능성이 있고 저에게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플라자 프로젝트는 대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그리고 제안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금년에 25편의 이런 논의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각 캠프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제기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차기 대통령이 되실 분들도 저희들의 이런 논의 구조를 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본인도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